이상하다. 이 산엔 까마귀가 없었는데. 산길을 오르던 젊은 과부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낭떠러지 끝에 백발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숨은 붙어 있으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과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과부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대체 이 노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춘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춘이는 18에 시집을 왔으나 혼례를 올린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말았지요. 시어른들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남은 춘이는 초가집을 지키며 삭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춘이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해가 뜨면 바느질감을 펼쳐 놓았지요. 점심때가 되면 보리밥 한 덩이로 허기를 달래고 해가 질 때까지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런 춘이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비싼 약초를 캐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쑥을 캐러 갑니다. 춘이는 아침마다 방 한 구석에 모셔둔 위패에 인사를 올린 뒤 광주리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으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다정하셨기에 춘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산길을 오르며 춘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고 진달래가 피어나는 계절이었지요. 21살 꽃다운 나이에 홀로 지내는 춘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정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춘이는 혼잣말을 내뱉고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춘이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훌륭한 의녀가 되어 아픈 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약초 지식을 더욱 알고 닦아 병든 이웃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배움의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춘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천대받는 과부의 신분으로 의술을 배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저 산에서 캔 약초로 마을 사람들의 작은 병환을 돌봐주는 것이 춘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춘이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지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춘이가 산길을 오르는데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었건만 어찌 된 일인지 으스스한 한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지요.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기이한 울음소리를 내며 산 깊은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춘이는 걸음을 멈추고 까마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저거 참 이상하구나. 평소 이 산에서 까마귀를 본 적이 없었기에 춘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게다가 발밑을 보니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한쪽 방향으로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아침이었건만 나무잎들이 사각사각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이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지요.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춘이는 까마귀가 사라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술렁거렸지요.
저쪽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인데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터였으나 그날따라 춘희의 발길은 저절로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가파른 바위 틈을 지나고 울창한 수풀을 헤치자 춘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낭떠러지 가장자리에 백발의 노파 한 분이 쓰러져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춘희가 달려가 노파를 살펴보니 얼굴이 핏기를 잃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으나 맥이 가늘고 약했지요. 허리춤에는 낡은 약주머니가 달려 있었고 손에는 붉은 열매 한 움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춘희는 재빨리 노파의 손에 든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던 독초 열매였지요. 큰일이로구나. 이것은 삼일옹이니 먹으면 사흘 안에 목숨을 잃는 맹독이라 하셨는데 춘희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이고 있을 틈이 없었지요. 춘희는 노파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노파는 무거웠습니다. 춘희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춘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제가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춘희는 노파를 방에 눕히고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쑥을 달인 물로 노파의 입안을 적셔주었고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처방책을 뒤져 해독에 쓰이는 약초들을 찾아내었지요. 감초와 녹두 그리고 칡뿌리를 함께 다려야 한다 하셨으니 춘희는 밤새도록 약을 다리고 노파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파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왔지요.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노파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노파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또렷했습니다. 춘희는 반가운 마음에 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할머니 정신이 드셨군요.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춘희라 합니다. 산에서 할머니를 발견하여 모셔왔어요. 노파는 잠시 춘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맑던지 춘희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래, 내가 이 늙은이를 살렸구나. 노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파는 춘희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춘희는 아침마다 죽을 쑤어 노파에게 올렸고 낮에는 약을 다려 드렸으며 밤에는 이불을 여며 드렸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걱정되었으나 춘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노파가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자 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께서 기력을 되찾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노파는 춘희의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며 바느질에 찔려 생긴 상처들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지요. 그럼에도 춘희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내 손에서는 묘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노파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춘희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열흘이 지나자 노파는 거뜬히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희가 기뻐하며 노파의 손을 잡자 노파는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 늙은이에게 변변한 재물은 없으나 한 가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노파는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춘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의술 비방이 담긴 책이니라. 내가 약초에 발다하였으니 이것이 도움이 될 게야.
춘희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온갖 병증과 처방, 침 놓는 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찌 받겠습니까? 춘희가 황송해하며 사양하자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씨, 그것이야말로 의술을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귀한 덕목이니라. 너야말로 이 책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 말에 춘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꿈꾸어왔던 배움의 길이 눈앞에 열린 것이었지요. 춘희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춘희가 조심스레 갈 곳을 여쭈었을 때 노파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지요. 돌아갈 곳이 없는 늙은이다. 내가 괜찮다면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느냐. 춘희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지요. 홀로 지내던 적막한 집에 말벗이 생긴 것이니까요. 그날부터 노파는 춘희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이치들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었지요. 맥을 짚을 때는 세 손가락에 고르게 힘을 주어야 하느니라. 촌구맥, 관맥, 청맥의 흐름이 각기 다르니 그 차이를 느껴야 한다. 노파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약초를 다루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읽는 법, 병의 근원을 찾는 법까지 막힘없이 술술 흘러나왔지요. 할머니께서는 대체 어디서 이런 의술을 배우셨습니까? 춘희가 감탄하며 물었으나 노파는 빙긋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춘희의 의술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지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과부의 집에 낯선 노파가 머문다며 수군거렸으나 춘희가 아픈 이웃들을 하나둘 고쳐주기 시작하자 이내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춘희 안악의 손에서 신기가 나온다더라. 우리 아이 배탈도 단번에 낫게 해주었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이 춘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꺼림칙해하던 이들도 병이 낫고 나면 고마움에 채소며 곡식을 들고 찾아왔지요. 춘희의 삶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팔자 드센 과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춘희는 노파와 마주 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이었지요. 할머니, 요즘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춘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춘희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서 보기 좋구나. 두 사람 사이에 따스한 정이 흘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어느새 진짜 할머니와 손녀처럼 가까워진 것이었지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노파의 은빈 머리카락이 유난히 곱게 빛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희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니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지요. 춘희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노파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노파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춘희가 조심스레 여쭈었으나 노파는 대답 대신 창문에서 물러나며 나직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그날 밤 노파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춘희가 저녁상을 차려드려도 몇 숟갈 뜨지 않았고 평소처럼 의술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지요.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춘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늙으니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걱정 마라. 그러나 춘희는 노파의 눈빛에서 깊은 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며칠 뒤 춘희는 장에 다녀오다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관원들이 내려왔다더라. 어떤 죄인을 찾고 있다는데 대체 누구를 찾는 게야? 춘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왔지요. 노파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춘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노파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든 물건을 재빨리 숨겼지요. 할머니. 춘희가 부르자 노파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돌아앉았습니다. 왔느냐? 오늘은 장에서 무엇을 사왔느냐? 그러나 춘희의 눈은 노파가 숨긴 물건을 보았습니다. 붉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였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춘희는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꾹 삼켰습니다. 노파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춘희는 뜻하지 않게 노파의 비밀 한 자락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노파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노파가 촛불 아래서 무언가를 꺼내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비녀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비녀가 아니었지요. 봉황 한 쌍이 정교하게 새겨진 황금빛 비녀는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런 비녀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부유한 양반댁 마님이라도 쉬이 가질 수 없는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노파는 비녀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 늙은이가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희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노파는 한참을 비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붉은 비단에 싸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지요. 춘희는 발소리를 죽이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지요. 노파는 대체 누구인 것일까? 저 비녀는 어디서 난 것일까?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은 혹시 노파를 찾는 것이 아닐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춘희는 노파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지요. 노파가 말하지 않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희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죽을 쓰고 약초를 손질하며 노파를 모셨지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국수를 말아드릴까요? 며칠 전 장에서 좋은 밀가루를 구했거든요. 춘희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노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성이 고맙구나. 노파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춘희를 바라보는 눈빛에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춘희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노파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다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춘희의 의술 실력은 날로 깊어졌고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먼 곳에서도 아픈 이들이 춘희를 찾아왔습니다. 춘희 낭자가 고쳐주신 덕에 우리 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기침병도 씻은 듯이 나았지요.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춘희의 집 앞마당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놓은 채소와 곡식이 쌓여갔지요. 어느 날 저녁 노파와 춘희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할머니,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춘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노파는 춘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그래, 내가 행복하니 이 늙은이도 기쁘구나. 할머니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평생 외롭게 바느질만 하다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춘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노파는 춘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지요. 아니다. 모두 내 타고난 심성과 노력 덕분이니라. 나는 그저 작은 불씨를 던져 주었을 뿐, 그 불씨를 활활 피워낸 것은 너 자신이다. 마당에 능소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주황빛 꽃잎이 바람에 살랑이며 달콤한 향기를 퍼뜨렸지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춘희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요. 나 같은 늙은이를 진정 가족으로 여기겠다는 게냐? 물론이지요.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저에게 할머니는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노파는 춘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속에서 하나로 겹쳤지요. 고맙다, 춘희야. 내가 있어 이 늙은이의 남은 생이 참으로 따스하구나. 그날 밤 반딧불이가 마당 가득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이 두 사람의 인연을 축복해 주는 듯 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춘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춘희는 아침 일찍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게 되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춘희가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박살나 있었고 방 안은 누군가 뒤진 흔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노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정신없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부엌, 광, 뒷마당까지 샅샅이 살폈으나 노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안악 큰일이요. 이웃집 안악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조금 전 관원들이 들이닥쳤소. 그 할머니를 끌고 갔소이다. 관원들이요. 대체 무슨 죄로요? 춘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웃집 안악은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영모에 연루된 죄인이라 하더이다. 한양 감옥으로 압송한다 하였소. 영모라는 말에 춘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영모는 삼족을 멸하는 대죄였지요. 노파가 그런 중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춘희가 외쳤으나 이웃집 안악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습니다. 연루되지 않으려면 안악도 조심하시오. 괜히 엮이면 함께 죄를 뒤집었을 수 있소이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 감사 인사를 전하던 이들이 이제는 춘희를 피해 다녔지요. 춘희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엉망이 된 방 안에서 춘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지요.
할머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파가 숨기던 비밀, 그 봉황 비녀, 관원들의 추적,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노파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끌려간 것일까? 춘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기다리세요, 할머니. 제가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춘희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남긴 의술책과 약초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노자를 꾸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춘희가 미쳤다며 만류했습니다. 역적의 일에 끼어들면 너도 죽는다. 제발 정신 차려라, 춘희야. 그러나 춘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노파는 춘희에게 새 삶을 선물해 준 은인이었지요. 그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동틀녘 춘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먼 길이 앞에 놓여 있었지요. 한양까지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춘희는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열흘 만에 한양 도성에 도착했지요. 난생 처음 보는 도성의 웅장함에 잠시 넋을 잃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 경상도에서 압송된 죄인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시는지요? 춘희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총과 외면뿐이었지요. 역적에 대해 묻고 다니다니 내가 공범이냐? 썩 물러가거라. 괜히 엮이기 싫다. 춘희는 지쳐가는 몸을 이끌고 한양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의원을 찾는다는 방이 붙은 큰 저택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마님께서 원인 모를 병환으로 드러누우신 지 보름째라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다 손을 놓았다는 구먼. 행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춘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택의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냐? 경상도에서 올라온 의녀입니다. 마님의 병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의 명의들도 못 고친 병을 촌에서 올라온 계집이 고친다고 썩 꺼지거라. 그때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들여보내거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라. 춘희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창백한 얼굴의 중년 부인이 누워 있었지요. 춘희는 부인의 맥을 짚고 얼굴빛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님, 혹시 며칠 전부터 입맛이 없으시고 손발이 저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 어찌 알았느냐?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서히 마님을 해하려 한 것이지요.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춘희는 품에서 약초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지요. 노파에게 배운 해독 처방 그대로였습니다. 사흘 뒤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부인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며칠 전 경상도에서 영모죄로 압송된 노파가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 노파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아느냐? 그 노파는 2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된 상궁이니라. 당시 세자빈 마마를 모시던 수상궁이었지. 춘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궁이라니, 그것도 세자빈을 모시던 수상궁이라니요. 그 영모 사건이 대체 무엇이옵니까?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20년 전 당시 세자 저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느니라. 공식적으로는 병환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은 독살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지. 당시 세자빈 마마와 측근들이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모두 처형되었느니라. 그렇다면 그 노파께서도 그래. 그 상궁만 홀로 도망쳐 20년간 숨어 지낸 것이지. 그런데 말이다. 부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실은 그 영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소문이 바다 아니라 진짜 세자를 독살한 것은 따로 있고 세자빈과 측근들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이야. 춘희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가 20년간 숨어 지낸 이유, 그 봉황 비녀의 정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지요. 그 노파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의금부 옥에 갇혀 있느니라. 그러나 곧 처형될 것이야. 영모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춘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지요. 춘희는 의금부 옥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높다란 담장 안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춘희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노파가 저 안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물러서거라. 여기는 죄인 면회가 금지되어 있느니라. 옥졸이 창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춘희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는 그 노파의 가족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가족이라고? 역적의 가족이면 너도 잡혀 들어가야 마땅하다. 썩 꺼지지 못할까? 춘희는 울며불며 매달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옥졸에게 떠밀려 쫓겨나고 말았지요. 한양 거리를 정처 없이 걷던 춘희는 문득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춘희 아니냐? 돌아보니 경상도 마을에서 함께 살던 이웃 안악이 서 있었지요. 한양의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춘희를 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설마 그 역적 노파를 따라온 게냐? 이웃 안악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들어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그분은 역적이 아닙니다. 누명을 쓴 것이에요. 하, 미쳤구나. 관에서 역적이라 하면 역적인 개야. 너도 엮이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이웃 안악은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춘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불과 며칠 전까지 은인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적의 동조자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세상의 인심이란 것이 이토록 야박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춘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조대감이라 불리는 그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자였지요. 누구든 그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조대감은 바로 20년 전 영모 사건의 배후였습니다. 당시 젊은 관리였던 조대감은 세자 저하의 총애를 시기하여 독사를 꾸몄지요. 그리고는 교묘하게 세자빈과 측근들에게 누명을 씌워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도망친 수상공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 늙은 것이 잡혔다고 조대감은 보고를 받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잡았구나. 이번에야말로 영영 입을 막아야겠어. 조대감은 신복을 불러 명했지요. 처형 날짜를 앞당겨라. 그리고 혹시 그 늙은이를 찾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해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신복이 물러가자
조대감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불안에 떨며 지냈건만 이제야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한편 춘희는 노파를 구할 방도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을 고쳐준 저택의 부인이 춘희를 다시 불렀지요. 내가 그 상궁을 구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느니라. 예, 마님. 그분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부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영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느니라. 당시 세자빈 마마께서는 성품이 어질기로 소문났거늘 영모를 꾀했다니 말이 되지 않았지. 그렇다면 진범이 누구입니까? 부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 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조대감. 춘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것이었지요. 춘희가 조대감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춘희가 묶던 주막에 불이 났지요. 다행히 춘희는 빠져나왔으나 가지고 있던 짐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노파가 준 의술책만 간신히 품에 안고 나왔지요. 누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틀림없어요. 춘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며칠 뒤에는 길을 가다가 정체 모를 사내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경고다. 역적의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게야. 사내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춘희는 온몸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으나 굴하지 않았지요.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내들은 혀를 차며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을 고쳐준 부인마저 춘희를 피하기 시작했지요. 조대감의 위세에 눌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춘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양 한복판에서 아는 이 하나 없이, 돈도 없이, 갈 곳도 없이 떠돌아야 했지요.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춘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노파가 옥중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고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춘희는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기이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대감 댁 외동딸이 원인 모를 병환으로 드러누웠다더라. 한양에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모두 손을 놓았다는구먼. 허허, 그 귀한 애기씨가 병이 들었다니. 조대감 내외분이 얼마나 애를 태우시겠나. 춘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떠올랐지요. 춘희는 조대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의녀가 왔다 하여라. 아픈 애기씨를 고쳐드리겠다고 말이다. 문지기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양 최고의 명의들도 못 고친 병을 촌에서 올라온 계집이 고친다고 썩 꺼지거라. 그러나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서 들여보내거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판이 아니냐. 조대감의 부인이었습니다. 외동딸이 날마다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며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지요. 춘희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15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애기씨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숨결이 가늘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춘희는 애기씨의 맥을 짚고 눈빛과 혀를 살펴보았습니다. 애기씨께서는 언제부터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습니까? 한 달쯤 되었느니라.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 하더니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워하는구나. 부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약초를 꺼냈지요.
위장의 한기가 깊이 스며들어 기운이 막힌 것입니다. 제가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춘희는 노파에게 배운 처방대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곁에서 간호하며 약을 먹이고 침을 놓았지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애기씨가 눈을 뜨고 죽 한 그릇을 먹어치웠습니다.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 말에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고맙다, 고맙다. 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 부인은 춘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소문은 곧 조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그 의녀를 데려오너라. 조대감은 춘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춘희는 조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으나 애써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내가 그 의녀냐. 내 딸을 살려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황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그저 아픈 이를 고치는 것이 보람일 뿐이옵니다. 조대감은 춘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춘희의 수수한 차림새와 거친 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음에 드는구나. 내 집에 머물며 식구들을 돌보아라. 후한 보수를 주마.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춘희는 조대감의 저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랑이 굴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조대감은 이미 춘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요. 역적 상궁을 찾아다니던 젊은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연을 가까이 두고 지켜보아라. 무슨 꿍꿍이인지 낱낱이 파악하도록 해라. 조대감은 신복에게 명했습니다. 춘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저택 안에서 증거를 찾아 헤매고 있었지요. 춘희는 조대감의 저택에서 조금씩 정보를 모아갔습니다. 심야에 몰래 서재를 뒤지기도 하고 종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춘희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대감의 서재 바닥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에서 낡은 서신 묶음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그 서신에는 20년 전 세자 독살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춘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노파의 누명을 벗길 수 있었지요. 그러나 서신을 품에 넣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돌아보니 조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장한 사내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내년이 역적 상궁의 동조자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 어리석게도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춘희는 도망치려 했으나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사내들이 춘희의 팔을 비틀어 꺾자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이 서신을 어디서 찾았느냐? 조대감이 서신을 빼앗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대감께서 세자 저하를 독살하신 증거입니다. 세상에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춘희가 당당하게 말하자 조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건방진 것. 내까진 년이 무슨 수로 진실을 밝힌단 말이냐. 내년도 역적으로 몰아처형해버리면 그만이다. 조대감이 손짓하자 사내들이 춘희를 끌고 갔습니다. 춘희는 저택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비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어둡고 습한 감옥에서 춘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증거도 빼앗기고 몸도 갇히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지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춘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춘희가 맞느냐? 춘희는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옥 한쪽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노파였습니다. 조대감은 읽은 부옥에서 노파를 빼내어 자신의 저택에 가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처형 전에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춘희가 기어가서 노파를 안았습니다. 노파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온몸에 매맞은 자국이 역력했지요. 춘희야,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너까지 엮이면 안 되는데. 노파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어찌 혼자만 살겠습니까?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내일이면 둘 다 처형당할 운명이었지요. 춘희야, 내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노파가 춘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20년 전 세자빈 마마를 모시던 수상궁이었느니라. 세자빈 마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한 가지 비밀을 맡기셨지. 비밀이라뇨. 노파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려니 입술이 떨렸지요. 세자빈 마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가 태어난 공주 아기씨를 몰래 궁 밖으로 빼돌리셨느니라. 내가 직접 그 아기씨를 품에 안고 궁을 빠져나왔지. 추격을 피해 경상도 깊은 산골까지 내려갔고 그곳에서 믿을 만한 농가에 아기씨를 맡겼다. 춘희는 숨을 죽이며 노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기씨가 자라서 그 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갔느니라.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지. 노파는 춘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춘희야, 그 딸이 바로 너다. 춘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요? 제 어머니가 공주 아기씨였다고요? 그래. 내 어머니는 세자빈 마마의 친딸이셨느니라. 그리고 그 핏줄을 이은 너는 세자빈 마마의 외손녀, 왕실의 후손이다. 춘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요.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고운 손으로 머리를 빗겨주시던 어머니, 밤마다 이상한 노래를 불러주시던 어머니. 내 어머니께서 부르시던 그 노래, 혹시 기억하느냐? 노파가 물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달빛 아래 봉황새가 날아오르네. 구름 위에 옥토끼가 뛰어노네. 춘희가 읊조리자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세자빈 마마께서 아기씨를 재울 때 부르시던 자장가니라. 내가 아기씨를 궁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그 노래를 함께 가르쳐 주었지. 대대로 이어가라고 말이다. 노파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하였지. 그 후로 나는 내 행방을 찾아 20년간 전국을 떠돌았느니라. 그러다 그 산에서 쓰러졌고 내가 나를 구해 주었지. 춘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파가 산에서 쓰러진 것도 자신의 집에 머문 것도 의술을 가르쳐 준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할머니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셨던 것입니까? 아니다. 처음에는 몰랐느니라. 그런데 어느 날 밤 내가 잠결에 그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세상에 내가 찾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야. 노파는 품속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봉황 비녀였지요. 이것은 세자빈 마마께서 아기씨에게 물려주라며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내 어머니께 전해드리려 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이제 내게 주마. 이것이 내가 왕실의 핏줄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다. 춘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봉황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였지요. 미안하다, 춘희야. 너를 이 위험에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습니다. 죽음을 앞둔 밤이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만은 따스하게 이어져 있었지요. 그때 감옥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대감의 신복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지요. 내일 새벽 처형이다. 마지막 밤이니 실컷 울어라. 신복은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춘희는 노파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지요. 할머니,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춘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기력이 다하여 춘희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춘희는 노파의 흰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가야 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춘희는 감옥 안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돌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녹슨 쇠창살, 그리고 천장 한쪽에 뚫린 작은 환기구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때 문득 조대감의 딸 애기씨가 떠올랐습니다. 춘희가 정성껏 간호하여 살려낸 그 아이였지요. 애기씨는 병이 나은 뒤로도 춘희를 따르며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춘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돌멩이를 주워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으로 3번씩 끊어서 말이지요. 한참을 두드리자 환기구 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애기씨, 저 춘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환기구 틈으로 하얀 얼굴이 내려다 보였지요. 언니, 언니가 왜 여기에 계세요? 아버지께서 언니를 가두셨다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애기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기씨,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애기씨는 망설이는 기색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시면, 애기씨, 대감 어른께서는 20년 전 세자 저하를 독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분들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하셨지요. 저와 이 할머니도 내일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춘희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애기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대감 어른의 서재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춘희는 노파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애기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지요. 언니,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이에요. 애기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애기씨, 언니, 제가 도울게요. 언니는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에요.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애기씨의 눈빛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춘희는 가슴 깊이 감사함이 솟아올랐지요. 고맙습니다, 애기씨.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감 어른의 서재에 있는 서신 묶음을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 있을 것입니다.
애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언니. 꼭 가져올게요. 애기 씨가 사라지자 춘희는 다시 노파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할머니, 조금만 버텨주세요. 희망이 보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환기구에서 다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언니, 가져왔어요. 애기 씨가 작은 보따리를 환기구 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춘희가 받아보니 그 안에는 서신 묶음뿐만 아니라 열쇠 꾸러미와 음식까지 들어 있었지요. 열쇠는 지하 감옥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애기 씨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대비마마께 올린 밀서의 사본이에요.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요. 세자 저하를 독살한 방법과 세자빈 마마에게 누명을 씌운 과정까지. 춘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대감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애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언니. 언니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비록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지만 덮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기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언니, 부디 무사히 빠져나가세요. 동쪽 담장 아래 작은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나가면 뒷골목으로 이어져요. 애기 씨는 어찌 하실 겁니까?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해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언니, 어서 가세요. 날이 밝기 전에 멀리 가셔야 해요. 춘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기 씨, 반드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애기 씨께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춘희는 열쇠로 감옥 문을 열고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의식이 오락가락했지요. 춘희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애기 씨가 알려준 대로 동쪽 담장 아래 구멍을 찾아 빠져나왔지요. 새벽녘 한양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춘희는 인적이 드문 골목을 따라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때 문득 처음 한양에 왔을 때 병을 고쳐준 부인이 떠올랐습니다. 춘희는 부인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후문을 두드리자 놀란 하인이 나왔지요. 누구시오? 마님께 전해 주십시오. 춘희가 급히 뵐 일이 있다고요. 잠시 후 부인이 직접 나왔습니다. 춘희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라며 안으로 들였지요. 어서 들어오너라. 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조대감 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마님, 사정이 급합니다. 이 할머니를 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희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인은 망설이는 기색이었지요. 조대감의 눈을 피해 사람을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님,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춘희는 품에서 서신 묶음과 밀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그것을 읽어 내려가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조대감이 정령세자 저하를 독살했단 말이냐? 모두 사실입니다, 마님. 이것을 임금님께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할머니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인은 한참 동안 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내가 돕겠다.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그 영모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느니라. 당시 세자빈 마마께서는 성품이 어질기로 소문이 자자했거늘 영모를 꾸미다니 말이 되지 않았지. 부인은 급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어서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오너라. 그리고 사랑채에 불을 피워 이분들이 쉴 수 있게 해라. 노파는 따뜻한 방에 눕혀졌고 춘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내 목숨을 살려준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 않겠느냐. 부인은 곧바로 궁궐에 연줄이 닿는 대신을 찾아갔습니다. 이조판서 박대감이었지요. 박대감은 평소 조대감의 전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라 이 증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힐 일이로다. 내가 직접 임금님께 아뢰겠노라. 그날 오후 임금님께서 직접 조대감을 불러들였습니다. 조대감, 이 서신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거라. 임금님께서 서신을 내밀자 조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전하. 이것은 음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것이옵니다. 음해라고 내 필체가 아니란 말이냐. 내 인장이 찍혀 있지 않단 말이냐. 임금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조대감은 무릎을 꿇고 벌벌 떨었지요. 전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 내 놈이 내 형님을 독살하고 형수님께 누명을 씌워 돌아가시게 했는데 용서를 구하다니 임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시 어린 왕자였던 임금님께서는 형님인 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 뒤로 20년간 진실을 모른 채 가슴 한켠에 의문을 품고 사셨던 것입니다. 여봐라, 조대감을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고 삼족을 멸하라.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조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살려달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우성은 곧 대궐 밖으로 사라졌지요. 그날 밤 한양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대감이 잡혀갔다더라. 20년 전 세자 저하를 독살한 진범이 밝혀졌다는구먼. 세자빈 마마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니 어찌 이런 일이. 백성들은 통곡하며 분노했습니다. 조대감의 저택은 불태워졌고 그의 잔당들은 모두 붙잡혀 처형되었지요. 며칠 뒤 조대감은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지요. 춘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심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지요. 할머니,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춘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파는 춘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끝났구나. 2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0년간의 한이 풀리는 눈물이었지요. 조대감이 처형되고 며칠 뒤 임금님께서 춘희와 노파를 궁궐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춘희는 난생 처음 밟아보는 궁궐 마당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파는 기력을 회복하여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었지요. 소인 춘희, 전하를 뵙습니다. 소인 최상궁, 전하를 뵙습니다. 두 사람이 엎드리자 임금님께서 손을 들어 일으키셨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그대들은 죄인이 아니라 공신이니라. 임금님의 목소리는 따스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최상궁, 내가 20년간 형수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과인이 잘 알고 있느니라. 그 충정에 깊이 감사한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이제야 세자빈 마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어 소이는 여한이 없사옵니다. 임금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춘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춘희라 하였느냐? 내가 형수님의 외손녀라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춘희가 대답하자 임금님께서 봉황 비녀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비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요. 이것은 틀림없이 형수님의 비녀니라. 어릴 적 형수님께서 이 비녀를 꽂고 계신 모습을 자주 보았느니라. 임금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수님의 핏줄이 살아 있었구나. 과인은 20년간 형님과 형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 아파했느니라. 그런데 형수님의 외손녀가 눈앞에 있다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임금님께서 춘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춘희야, 아니 이제부터는 현주라 부르겠다. 형수님의 이름 한 글자를 따서 말이다. 과인이 너를 옹주의 예우로 대우하겠노라. 전하, 소인은 그저 시골에서 자란 미천한 몸이옵니다. 그런 과분한 대우는 받을 수 없사옵니다. 춘희가 황망히 사양하자 임금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천하다니 무슨 말이냐? 너는 엄연히 왕실의 핏줄이니라. 비록 공식적인 옹주 책봉은 어렵더라도 과인이 특별히 현주라는 이름과 함께 정삼품 숙인의 품계를 내리겠다. 춘희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에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술에 뛰어나다 들었느니라. 궁궐 내의원에서 일해볼 뜻이 있느냐? 춘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꾸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전하, 그것이 소인의 평생 소원이었사옵니다. 좋다. 내의원 소속 의녀로 임명하노라. 내 실력으로 백성들을 돌보거라. 임금님께서는 노파에게도 은전을 베푸셨습니다. 최상궁, 너에게는 종사품 상궁의 직위를 돌려주고 궁궐 내에 거처를 마련해 주겠노라.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거라.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를 주고서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궁궐을 나서며 춘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요. 할머니, 아니 상궁마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춘희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란다, 현주야.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희는 내의원 최고의 의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며 특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베풀었지요. 노파는 궁궐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춘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지요. 현주야, 내가 내 곁에 있어 참으로 행복했다. 이제 세자빈 마마께 가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전하마. 춘희는 노파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노파의 무덤은 세자빈 마마의 묘 곁에 마련되었지요. 조대감의 딸 애기씨는 아비의 죄에 연좌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춘희의 간청을 받아들여 특별히 사면하셨던 것이지요. 애기씨는 훗날 어진 선비에게 시집가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춘희는 노파의 무덤 앞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달래가 참 예쁘게 피었어요.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그 산의 진달래처럼요. 바람이 살랑이며 춘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노파가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봉황 한 쌍이 나는 듯한 형상이 보였지요. 춘희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경이라 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춘희는 산에서 쓰러진 노파를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구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해주었고 평생의 꿈을 이루게 해주었으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큰 결실로 돌아왔지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선행에는 보답이 있는 법이지요. 설령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